네, 지금 저랑 같이 볼 거는 이제 보세사 큰 숲보기라고 되게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강의 들어가면 나무만 보게 돼요. 그래서 좀 테크니컬하게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이고 어떤 게 이제 오답 선지로 나올 것이고 어떻게 풀어야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부분이 과연 보세사 이론 중에 어느 파트에서 공부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런 갈증이 남아있으면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목차 정리를 한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큰 숲을 한번 종합을 한 다음에 나무를 보러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무료 강의로 찍기로 이제 했고 같이 이제 그 목차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 교재 아마 사셨을 테니까.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1장 관세법 총칙 제1절 통칙으로 나오는데 요 세 개는 결국에는 이제 관세법에서 관세의 개혁, 관세의 성격은 뭐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뭐 소비세냐,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용어의 정의는 뭐 관세법 전반에서 뭐 수입의 정의는 뭐냐,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의 정의는 뭐냐 그런 정의를 알아야 이제 뒤에 나오는 관세법 많은 영역에서 그런 용어에 대한 그 해석의 불분명한 게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의 정의가 있고 관세 징수의 우선은 뭐 관세가 다른 세금보다 조금 뭐 도끼가 세가지고 피할 수가 없다. 관세는 무조건 이제 내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일정 통칙은. 사실 지금 1과목에서는 5장 통관이 가장 이제 절반 이상의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되고 그 앞부분들은 이제 그 절반의 나머지 절반의 출제 과목에서 이제 조금 더 빈도가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출제율로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차만 보여드린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출제 빈도나 이런 건 교재에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셔도 돼요. 자,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1과목부터 뭐 4과목까지는 전부 다 관세법을 조금 쪼개놓은 겁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해석하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관세법을 해석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득과세 금지 그리고 관세법을 뭐 할 때는 뭐 납세 의무자는 성실하게 해야 되고 세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세금은 재량의 한계 이렇게 적용의 원칙이 되어 있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이제 기간과 기한 원래 민법에서 모든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기간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관세법은 특별하게 세금을 내고 어떤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세의 납부 기한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 이런 게 규정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간략하게 보시면 되고 서류의 송달 뭐 서류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절까지 돼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서류를 줘야만 우리가 납세고지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관세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납세고지서를 송달은 방법은 뭐냐 뭐 인편이냐 우편이냐 직접 갖다 주느냐 아니면 뭐 등기로 쏘느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보시면 뭐 수입 관련 서류는 뭐 5년간 보관해야 되고 수출 관련 서류는 뭐 3년간 보관해야 되고 보세 관련 서류는 뭐 2년간 보관해야 된다. 각 신고 서류별로 보관 기간이 나눠져 있고 어느 정도의 보관 책임을 두고 있느냐 그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법 총칙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배울 거고요. 자, 2장 가보시면 2장이 사실은 원래 보세사가 아닌 다른 시험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이거나 관사 시험이거나 뭐 원산지관리사 시험이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배울 거예요. 2장 자체를. 근데 우리는 보세사 시험이고 수출입 통관에 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간략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2장 관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느냐. 부과란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납세고지서를 세관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야. 너 돈 내. 이렇게 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안 내고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빨간 딱지 붙이고 징수권을 발동해서 돈을 이제 받아내려는 행위를 징수라고 보시면 뭐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1절 통칙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규정되는 걸 통칙으로 표시하는데 과세 물건은 결국 우리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이 뭐냐 즉 수입 물품이다 해서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다 라고 해서 배울 거고요. 과세 표준은 뭐냐 우리 뭐 과세 가격, 과세 표준, 관세 평가 막 어려운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우리 티셔츠 쪼가리를 하나 사는데 이게 티셔츠 자체는 10,000원인데 나중에 아이언맨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언맨에 대해서 그 디자인료를 그 상표권료를 이제 쓰는 게 얼마예요? 9만 원이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티셔츠는 10,000원인데 로열티가 9만 원이에요. 그럼 이 물품의 가격은 10,000원짜리인가요? 아니면 로열티까지 합쳐서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뭐냐면 표면상의 가치, 표면상의 어떤 물품의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가격을 지불했는가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 포착된 그런 금액들을 다 이제 관세를 때리려는 어떤 행위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그런 과세 표준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냥 뭐 비슷하게 깊게 들어가면 완전 다른 거지만 관세 평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과세 물건 확정 시기. 수입 물건이 수출자의 이제 수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배 타고 오면서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할 거고, 항구에서 이제 겐트리 크레인으로 내리면서 예를 들어 새우가 1000마리를 우리가 수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수출국에서 1000마리였지만 계속 오면서 몇 마리 죽을 거잖아요. 몇 마리 죽고 결국에는 계속 죽어서 나중에는 뭐 800마리, 700마리 이렇게 계속 떨어질 텐데, 도대체 언제 시점에 그 새우들을 확정을 해서, 예를 들어 847마리일 시점에 확정을 하면은 847마리의 관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대체 결국 수입은 계속 일련의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과세 물건을, 즉 수입 물품의 상태를 확정 지을 거냐, 이게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적용 법령, 과세 환율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죠. 왜? 법은 계속 어떻게 돼요? 개정이 되죠. 계속 개정이 되고 환율도 어떻게 돼요? 매주 바뀌죠. 뭐 매일 바뀌는데 이제 관세법상으로는 매주 바뀌어요. 매주 바뀌죠. 그런데 도대체 어느 시점의 법령과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세 부담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떨 때는 관세 면제가 됐다가 감면이 됐다가 뭐 한 2개월 뒤에 보니까 관세 감면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법령을 할 거냐, 이럴 때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납세 의무자는 보통 화주가 됩니다. 물건의 주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지만 무역에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화주를 대신해서 뭐 담보를 준 사람도 있을 거고 보증을 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도대체 납세 의무자는 누가 할 것이냐가 이제 조금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파트에서. 자, 그 다음에 세율. 세율 파트도 중요한데, 원래 우리 국세, 관세를 제외한 이제 국세 나머지 것들을 보면 세율이 단일 세율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10% 이렇게 끝나버리죠. 근데 관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율을 한 개로만 한다면 뭐 어떤 국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관세는 8%, 우리나라 이때 뭐 잠정 세율이라든가 혹은 뭐 탄력 관세라든가 아니면 덤핑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덤핑 방지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율을 엄청나게 많이 규정해 놓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합니다. 이제 다행히도 보세사 시험에서는 세율이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사실 관세법에서는 세율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가장 낮은 걸 보면은 조금 행복해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좀 행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제2절 납세 의무의 소멸이에요. 아직 부과도 안 했는데 소멸부터 일단 배우죠. 일단 기분 좋게 납세 의무가 언제, 즉 관세를 내야 되는 의무가 언제 사라지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단어들만 지금 나열되고 있어요. 자, 관세 부과권은 뭐냐면, 부과라고 한다면 뭐였어요? 납세 고지서를 내가 줄 수 있는 거. 결국 납세 고지서 누가 주는 거예요? 화주가 주는 거예요? 아니죠. 세관이, 즉 국가가 주는 거예요. 그거를 줄 수 있는 기간이 제척 기간이에요. 그럼 그 줄 수 있는 기간이 쭉 지나서 만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고지서를 줄 수가 없어요. 고지서를 못 받으면 결국에는 관세로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라는,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제척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결국에는 납세 의무를 내고 싶어도 못 내죠. 왜? 고지서가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세 징수권은 뭐냐면, 징수라고 한다면 일단 고지서는 받은 거예요. 얼마 낼지는 알아. 하지만 안 내는 거야. 납부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우리 TV 옛날에 뭐 최재원의 양심 추적 한 20년 전 그런 TV를 보면 어떻게 해요? 빨간 딱지 막 붙이고 차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체납 처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징수권이라고 하거든요. 관세를 받아내려는 이제 권리. 근데 그것도 계속 그 어떤 시효가 있는데 계속 징수권을 발동 안 하고 세관이 놀고 있어요. 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징수권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일단 내야 될 고지서는 있는데 세관이 계속 안 받아가서 징수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납세의무자는 돈 안 내도 되죠. 즉 납세의무가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은 2번 할 때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시효에도 뭐 장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이 발생되면은 다시 징수권을 복구시켜도, 원복시키기도 하고 원상복구시키기도 하고, 잠깐 징수권이 흘러가지 않도록 정지시키기도 하는구나,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이걸 배우겠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부가와 징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관세법의 사실 꽃인데 보세사의 시험의 꽃은 통관이라서 관세법의 꽃이긴 한데 이 시험의 꽃은 아니에요. 그래도 왕왕 좀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세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제도가 핵심입니다. 관세의 확정이라고 한다면
즉 얼마를 내야 되느냐. 도대체 내가 이 수입용품 노트북 한 대를 수입했는데 얼마 낼까요? 할 때 제가 노트북 수입한 사람이니까 제가 더 잘 알죠. 제가 이 노트북 100만 원짜리니까 관세 예를 들어 원래 노트북은 0%지만 8% 해가지고 8만 원 내겠습니다. 내가 세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신고 납부예요. 내가 신고해서 내가 내는 거. 근데 부가고지는 뭐냐면 특정한 이제 대상이 지정돼 있어요. 이것들은 니네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관인 내가 얼렁뚱땅 해가지고 납세고지서 주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관세를 확정시키겠다는 게 부가고지입니다. 뭐가 더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탈세나 이런 걸 방지하려면 이게 더 합리적이지만 워낙 수입권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게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세 확정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부가고지가 예외다라고 이제 입에 계속 이제 표현이 붙으실 텐데 아무튼 이거는 납세 의무자인 화주, 수입한 내가 개인이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가 30만 원인 줄 알았더니 35만 원을 사실 관세를 납부했어야 됐어. 그럼 그걸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보정이라는 제도, 수정이라는 제도, 여긴 빠져있지만 경정 청구를 통한 세관장의 경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 잘못된 신고 납부액을 바로잡는 세액의 변경 방법이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징수금액 최저한은 뭐 간단해요. 10,000원 미만이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아요. 왜? 10,000원 거둘 바에야 10,000원 거두려고 세관 공무원이 한 10분 정도 쏟을 바에야 관세가 10,000원 나왔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산세는 사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신고 납부할 때 500만 원 어치를 냈어야 됐어요, 원래. 근데 얘가 조금 허위로 신고를 해가지고 350만 원어치만 냈어요. 그럼 부족액이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발견한다면 뭐 벌칙 조사와는 다르게 받아내야겠죠. 근데 받아낼 때 좀 괘씸하니까 여기다가 한 15만 원 정도 플러스 그 기간 얘네들이 혜택 받았던 기간들을 더 추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잘못했으니까 가산세까지 내. 왜 신고를 500만 원 했어야지 왜 350만 원 해서 150만 원만큼의 부족세액이 생기게 만들어? 라고 해서 약간 벌칙은 아니지만 어떤 금전적인 제재를 취하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3장 4장은 거의 출제가 안 이루어져요. 굉장히 관세법에서 내용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보세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출제가 되긴 돼요. 보시면 자 이제 감면, 환급 요 단어 모르시면 제가 그 무료 강의를 올려놨던 그 관세 기초용어 정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감면제도도 있고 환급제도 있고 감면제도는 이 낼 관세를 안 내게 해주는 거고 환급제도는 이미 낸 관세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 납부는 낼 관세를 내가 내야 될 관세를 끊어가지고 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잘 우리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4장 보시면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입니다. 납세자의 권리 우리 왜 그 어떤 경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 체포한 다음에 밀한다 고지하죠. 당신은 뭐 묵비권이 있으면 이런 거랑 비슷하게 납세자 권리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조사를 받을 때나 아니면 일반적인 일상 생활 때나 성실하게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해놓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훑어보시면 되고요. 제 책에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심사와 심판도 이 용어 정의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강의를 올려놓은 거 확인하시면 되고 뭔가 억울했을 때 아, 내가 권리를 침해받은 것 같아.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세관이 틀린 것 같아. 이럴 때 억울함을 읍소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해야만 우리가 소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소송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행정부까지가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3장 4장이 구성되어 있고요.